오늘장 움직일 섹터와 종목 뉴스를 통해 선점해보죠.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박승환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 국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CPU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네이버 이슈로 출발해봅니다. 이 네이버와 인텔이 손을 잡고 네이버 서비스 중 일부 서버를 엔비디아 GPU 대신 인텔 CPU로 대체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이제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GPU 기반의 AI 가속기가 이제 서비스 고도화에서 필수제로 꼽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5천만 원 하는 게 최근에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진짜 돈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AI 개발사들이 조금 불안함과 이제 불만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제 생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떤 양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수요를 참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사실 이건 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 대체 상품이 뭐가 있을까? 사실 뭐 아시겠지만 항상 대체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에 따라서 연구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난 26일 사실 제가 이 기사 보고 처음 딱 떠올랐던 게 26일에 반도체 대전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박용인 시스템 LSI 사업부의 사장이 기조연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건 GPU가 아니고 이제 NPU, 이제 뇌신경망에 가까운 NPU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이제 큰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NPU 개발을 위해서 이제 궁극적인 온디바이스 AI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도 삼성전자가 GPU를 대체하는 다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또 나섰습니다.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여러분 아마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일부 서버에 이제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한 인텔의 CPU를 대체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로 요 소식은 우리 여느 때처럼 한국경제신문 특종이었습니다. 네이버하고 이제 인텔이 공동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엔비디아 거 대체한다. 뭐 이런 소식.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뜯었다 열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저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CPU와 GPU의 차이는 보통 이제 코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컴퓨터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코어의 성능과 개수의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TMI인데 이게 설명이 있어야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의 코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보시면 이제 코어 6개 막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코어를 좀 적게 사용하는 거고요. CPU 같은 경우는 저성능의 코어를 사용하지만 보통 이제 스트림 프로세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코어를 한 8,000개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 이런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성능 코어라서 단순 반복 작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일하는 것에 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고성능 코어라서 난이도가 높은 작업 몇 개만 수행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걸 대체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가 이제 연간 비용까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효과를 크게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서버의 초당 데이터 처리 개수 보통 이제 RPS라 부르는데 이거를 한 7배 정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서비스에서 음식 사진 분류 33배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점수 측정에 30배 그리고 영수증 분류가 한 5.5배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산은 일단 이게 보통 검증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각 서비스마다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증 기간이 보통 한 달, 뭐 길게는 6개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그래도 검증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 서비스에 맞춰서 고가의 GPU 없이 CPU 모델로 이제 CPU로 AI 모델을 뭐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례는 제가 봤을 때 좀 앞으로 많이 좀 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서버 이제 서비스용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서비스마다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증 과정 기간이 각 서비스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간은 거쳐야긴 하지만 기존의 AI는 GPU라는 고정관념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앞으로 다른 많은 기업들 어떻게 이제 이걸 이용하고 이제 검증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AI 쪽에서 이제 GPU 대신 이제 CPU가 쓰일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카카오보다 나을 뿐이지 네이버 주가 역시 계속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주가 주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승환 기자, 한국경제TV 기자 지금 나와 있고요. 코스닥 상장에 4군데 기업이 동시에 공모 청약에 나섰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청약 지금 우리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4개가 동시에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기업들 BI매트릭스와 메가터치, 큐로셀, 컨택 등 4개 기업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합니다. 최근 위축된 증시 상황이지만 4곳이나 한 번에 공모주 청약에 나선 상황이죠. 각 기업들의 사업 영역과 비전, 재무 상태 등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BI매트릭스부터 살펴보면요. 기관 수요 측에서 9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오늘 4개 기업 중 가장 높습니다. 흥행에 비버 공모받는 희망 범위 상단인 11,000원을 넘겨서 13,000원에 확정했습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937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달 9일 코스닥 상장이 목표입니다. BI매트릭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주력 사업이 보면은 로우코드 솔루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네, 사실 용어가 잘 와닿지 않죠. 로우코드 솔루션은 코딩을 최소화해서 업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돕는 개념인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26% 정도로 파악됩니다. 메가터치는 2차 전지나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쓰이는 장비의 부품을 만든 기업입니다. 기업 설명회 당시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사들의 충방전 테스트 핀 제품 점유율이 100%인 점을 대표가 직접 강조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이전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81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베트남의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 상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좀 더 서두르겠다는 계획을 내걸었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좋은 거 이제 다 갖고 왔는데 이 공모가는 얼마로 정했습니까? 예, 공모가는 4,800원입니다. 수요회 측에서 766대 1이라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덕분인데요. 참여 기간 1,800여 곳 모두가 희망 범위 상단을 넘긴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상당 뒤 예상 시가총액은 최고 831억 원 규모고 역시 다음 달 9일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다음으로 컨택은 국내 대표 우주 스타트업임을 강조합니다. 네. 지상에 기지를 만들어서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가상의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하면서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22,500원으로 확정했고요. 지난해 206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25년까지 매출 704억 원과 27%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걸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BI매트릭스, 메가터치, 컨택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 남은 기업은 바이오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2016년 설립된 큐로셀입니다. 혈액암 치료제를 중심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2만 원으로 29,800원으로 정했던 희망 공모가 하단을 밑돈 상태입니다. 바이오 대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기관 경쟁률에서 2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주식시장 침체 속에 바이오 기업들이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장 분위기에서도 참여해 주신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 공모주 훈풍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어제 역대급 실적에 10% 급등한 하나시스템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대표님, 하나시스템의 영업이익이 무려 6,800%가 뛰었습니다.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6,800%면은 그 전에 너무 못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저효과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YOY로는 6,800%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점프하게 된 계기는 이제 또 사실 작년에 이제 UAE에다가 우리나라가 천공2를 비롯해서 많은 방산을 갖다가 수출했는데 수출하자마자 바로 재무제표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찍힌 게 이번 3분기여서 6,800% 급증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은 사실은 K방산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이 확산되면서 방산에 대한 센티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전체적인 정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 LR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이제 주식
수익률이 좋아졌는데요. 거기서 좀 더 살펴본다면 하나 시스템은 예를 들면 천궁이라는 것은 이제 미사일을 갖다가 발사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를 갖다가 그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하나 시스템이 거의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예를 들면 잠수함이나 이제 구축함 등에서 또 이제 포격을 한다. 포격을 했을 때 역시 동일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발사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역시 이제 대함정 시스템 역시 하나 시스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알짜배기를 갖다 하나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제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HD 현대중공업과 LIG 넥스원이 또 협업을 맺어서 이 하나 시스템의 독자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경쟁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연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연대했을 때 아직 시스템을 아직 생산을 못하는 과정이고 이 때문에 하나 시스템 역시 다른 먹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먹거리는 드론, 그 다음에 이제 UAM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심지어 인공위성과 연결을 해서 그 어저께 세트라이가 이제 공시를 했는데 좀 매출율과 영업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영업이 매우 안 좋았는데 세트라이를 갖다 하나그룹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 시스템이 인공위성과 드론과 UAM을 갖다 같이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어저께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사우디 순방 갔다 온 거를 중동 순방 갔다 온 것을 아주 이렇게 그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주가랑 관련된 점 무엇이냐면 사우디에 가서 뭔가 방상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는데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터질 거라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방산 기업들을 갖다가 그 사놓고 있으면은 해당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그때 뉴스에 따라서 주가 반영할 것이다. 이런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어제 10% 급등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동시에 이틀 연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영향을 줄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상향 조정 리포트부터 살펴보시죠. 네, 유니드는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9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대로 하향 조정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LG화학은 3분기 경쟁사 대비 선방했지만 둔화되는 EV 업황이 우려된다며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5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6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전력 인프라 성장이 지속 중이지만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목표가를 조정했다며 10만 원으로 DS투자증권은 내려잡은 모습이고요. 또 넥센타이어는 북미와 유럽, 기타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1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죠. SFA가 어제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취득 기간은 어제부터 내년 10월 29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여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주 올해 최대어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보증보험이 결국 공모를 철회한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보유자분들 관심 많으신데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최소 3조 원 이상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국내 최대 전구체 양산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계열사의 요구 물량에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벅찬 상황에서 이번 IPO 이후에 거기서 나온 자금 자체를 이제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게 좀 적절한 것 같고요. 현재 한국거래소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4월 27일 날 처음에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규정 가이드라인은 45일입니다. 45 영업일 안에 끝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날짜가 지나서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은 상황인데 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4월 27일 날 이제 청구하고 나서 5월
5월달 에코프로 창업주죠. 이제 이동채 회장이 미공시 정보를 이용해서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버린 상황에서 법정 구속을 당해버리니까 당연히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기업 이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늘어진 거지. 사실 뭐 이거는 뭐 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동채 회장 사실 팩트를 좀 따져보면은 이동채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창업주는 맞긴 맞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대주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현재는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기업의 독립성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늦어졌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이제 IPO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늦춰진 느낌이 좀 많아서 이걸 이렇게 오래 끌 건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세계 최초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전구체를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 자체는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열사의 수혜만으로 프레임을 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그룹 차원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연 18만 톤 수준인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71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구체에도 같이 따라서 생산 능력을 올릴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되고 나서 앞으로 예상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5만 톤에서 21만 톤으로 한 4배 정도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문제가 뭘까라고 항상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을 그거밖에 못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에코프로 그룹에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 다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고객사가 다양한 게 좋습니다. 뭐 이건 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고요.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에코프로 BM의 공급도 벅찬 상황이고 전체 비중의 92.8%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압도적인 어떤 비중이 그룹사 내에서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입경과 이제 대입경으로 나누는데 보통 소입경이 더 고급 기술이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소입경까지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패밀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름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쏠림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쏠림이.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 기대하는 게 지금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뭐 이게 뭐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산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다트를 딱 열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전자공시 열어보시면 에코프로의 2022년도 기준 캐파를 보시면 한 4만 8천 톤 정도 수준이거든요. 단순 계산을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매출이 6,653억 정도 잡히니까 이걸 캐파로 나누면 전구체 1kg당 보통 한 14,000원 정도 되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누구는 2만 원이라는 계산을 하는데 저는 최소치로 잡기 때문에 14,000원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14,000원 잡고 보게 되면은 2026년 기준으로 20만 톤까지 21만 톤인데 계산하기 쉽게 20만 톤 낮추겠습니다. 20만 톤 기준으로 캐파를 늘린다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적게 잡아서 14,000원입니다. 이것 더하기 톤으로 올리려면 1,000 곱해야죠. 그리고 여기다 20만 톤을 현재 예상 캐파가 20만 톤이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은 약 2조 8천억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 기준으로 2조 8천억인데 시가총액이 3조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 될 리가 없겠죠. 그죠?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5.9% 현재 기준으로 나오니까 한 1,652억 정도 나오니까 3조 달성은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에 뭐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캐파를 이렇게 예상대로 2026년 7년 늘어가게 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게요. 밤사이 테슬라도 5%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업종이나 시황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쪽에 너무 많이 신용융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버블이 많이 껴있으면은 중간에 당연히 털어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휴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가의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찐 수혜주와 아닌 수혜주를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되 2차 전지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으로 국내 증시 분위기 반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승환 기자 또 다음 소식 준비했는데 주 후반보다 주 초에 사라. 요즘처럼 어려운 장에서 우리 전략 많은 투자자분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3개월 투자자들의 매매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로 얻은 힌트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언제 사고 또 언제는 팔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본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월요일 혹은 그 주의 첫 거래일에 순매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말 그대로 월요일엔 판다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지난 7월 말부터 어제까지 매주 첫 거래일 거래에서 3번만 코스피를 사들였습니다. 전체 14주간이었는데 이 중 11번은 순매도했다는 뜻이죠. 월요일이었던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는 무려 7주 연속 팔자를 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14번 중 11번이면 대략 80%에 달하는데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는 좀 어떻습니까? 예, 살펴본 결과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간 첫 거래일 매수와 매도일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모두 8대 6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비교군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 3거래 외국인 동향을 들여다봤는데요. 5월 첫 주부터 7월 넷째 주까지 13주간 첫 거래일에서 외국인들은 5번을 사고 8번은 팔았습니다. 결국 7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월요일 매도가 늘었다는 해석이 일부분 가능한 셈이죠. 이는 코스피 부진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가 주별 첫 거래일 14일 중 8일이 하락 마감한 거죠. 그마저도 낙폭은 최고 2.4%를 넘겼던 반면 상승률은 1%를 채 넘지 못한 것으로 최종 조사됐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월요일마다 외국인이 집중 매도를 했고 그래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패턴에 맞춰서 월요일에는 이제 매수할 거면 월요일이 낫겠다. 이런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 빈번하게 월요일에 매도한 외국인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예, 반복되는 매도 패턴을 두고 일각에서는 위클리 옵션 확대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갖고 있던 대형주를 팔아서 지수를 내리고 동시에 옵션 거래까지 하면서 매매 차익과 수익을 가져간다는 전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31일 기존 목요일에 상장되고 만기되던 위클리 옵션에 월요일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장점과 증권가 홍보에 힘입어서 최근 월클리까지 별칭까지 얻으면서 계약수를 늘려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추측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그주 첫 거래일 기준 삼성전자를 5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4거래일 연속 사들이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서기도 했죠. 삼성전자 코스피 대장주로서 지수 영향력이 큰 만큼 지수 등락의 지렛대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위클리 옵션은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잖아요. 오를 거라고 하면은 콜옵션을, 내릴 거라고 하면은 풋옵션을 살 텐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자금이 굴러갈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월요일 만기 옵션이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은 있겠지만 변수가 워낙 많아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죠. 다만 맹신은 어렵겠습니다만 이러한 패턴을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대표님께 여쭤볼 텐데요. 지금 솔브레인이 500억 원 규모의 DNF 지분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주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식가격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식가격이라면 이제 그 리소그래피로 회로를 그릴 때 반드시 이제 식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추진한 GA 공정에서 성공하면서 7개인가 6개의 협력사를 초청했는데 그중 하나 솔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은 검증된 기업이고 그 DNF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도 전구체가 필요하거든요.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기술력이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21년인가 DNF의 지분을 7%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술력 좋은 기업이니까 솔브레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반도체 공정에서는 전문가이니까 DNF의 기술적인 강점을 보고 사실은 6월 달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번 그 시장에서 돌았어요. 솔브레인이 그 DNF를 인수한다 그래서 그 DNF 주가가 급등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했다 보시면 되고요. 솔브레인은 DNF를 인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식각과 그다음 전구체 이런 건 시너지를 갖다가 기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선영 대표님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요. 후배가 이제 증권사 이 리포트를 엄청 많이 모았더라고요. 스크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떤데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권사 리포트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 사항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사이트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지금의 어떤 조정기는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 잘 유지하시고 귀 닫고 눈 닫고 내 전략으로 그대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호진 대표님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사우디의 순방에 대한 결과 방산 분야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나오겠죠.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HBM을 양산했느냐인데 이거 흐릿하게 많이 넘어간다면 삼성전자가 아마 주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든 키워드는 HBM3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 한 8시쯤 확정 실적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HBM3 여부 키워드로 살펴보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 그리고 한국경제TV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